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곳곳에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겠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난주 모기활동지수가 4년 전보다 2배 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 모기는 점점 줄고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역대 우주지도 가운데 가장 큰 지도가 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3D 우주지도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우주지도를 통해 연구진은 우주의 95%를 구성하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비밀을 밝힐 계획입니다.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 비단잉어 수입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독립적인 오염수 샘플 채취 등을 조건으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전국으로 가을비가 확대 내리는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가 그치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진 아침 출근길. 움츠린 시민들의 손에는 찬 음료 대신 따뜻한 음료가 들렸고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 털모자,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가을이 아닌 초겨울 수준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9.7도. 예년 이맘때 수준이지만 15도 안팎에 머물렀던 지난주 아침에 비하면 5도 이상 낮은 기온입니다. 그 밖에 파주 6도, 철원 4.1도, 대전 8.5도, 전주 9도 등 내륙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첫눈이 내린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0.2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5km 상공에서는 영하 10도의 찬 공기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지난 주말 사이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까지 밀려 내려오며 지금 최저 기온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쌀쌀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절의 시계는 주 초반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며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며 수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최고 120mm, 남해안에 100mm, 내륙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합류하면서 22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특히 비가 그치는 수요일은 서리가 내리고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절기 상강으로 이번보다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날씨가 무척 추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나 낮은 16도까지 떨어지겠고 목요일 아침 기온은 7도까지 곤두박질해 11월 초 중순에 해당하는 추운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더해지는 산간과 일부 내륙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며 체감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수 있어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탓에 수확에 들어가야 할 농작물들의 고온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덜 익은 상태로 남은 포도는 아예 수확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과수원 바닥에 배들이 태풍이라도 맞은 듯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는 곳곳이 검게 썩어버렸고 노랗게 익어야 할 배는 빨갛게 돼버렸습니다. 올여름 35도를 웃도는 폭염 탓에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무가 스스로 배를 떨어뜨리는 자연낙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들도 멀쩡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배를 따봤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까보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배가 피해를 봤는데 즙으로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상품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한창 막바지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지만 폭염에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100박스 까면은 많은 농가는 한 50%, 적은 농가도 한 30% 정도는 피해를 봤다고 보여져요. 계속 이 과수 농사를 져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포도밭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확을 마쳤어야 할 시기지만 줄기에는 포도가 여전히 덜 익은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밤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져야만 검게 착색되지만 긴 열대야가 이어진 탓에 포도알이 빨갛거나 푸른색을 띤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오다가 날이 어느 정도 선선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날이 뜨겁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얘네들이 그냥 새파랗게 그냥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감도 무더위 탓에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알이 큰 상급 제품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뒤늦게 드러나는 폭염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올해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의 절반 이상인 16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신청 건수 20건과 비교하면 올해 40%나 증가했고 산재 승인 건수 역시 25건으로 지난해 18건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보통 늦여름 이후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신청과 승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5건, 2018년 26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지난해 31건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여름보다 오히려 가을에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갈수록 가을철 모기가 늘고 있는데 이제는 모기가 가을 곤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모기예보는 모기 활동 지수를 기준으로 25 미만은 쾌적, 그 뒤로 25 구간마다 관심, 주의, 불쾌 단계로 나뉘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0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모기 활동 지수를 나타내봤더니 2020년에는 19.2였던 수치가 꾸준히 늘어 올해는 41.34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모기 예보 관심 단계인 거죠. 모기는 대표적인 변온 동물입니다. 기온이 13도 정도로 떨어지면 활동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10월에도 최저기온이 높아서 오히려 가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름철 서울 전역에서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 채집된 모기 수를 분석해봤더니 3년 전에 비해 17%나 줄었습니다. 특히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8월은 무려 38% 가까이 줄었죠. 이 같은 변화는 여름에는 극심한 폭염으로 모기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진 반면 초가을에는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모기의 빈자리는 러브버그 등 아열대종 곤충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우리가 알던 계절의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그동안 설악산에서 발견된 적 없는 미기록 생물 26종을 올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참수리를 포함해 검정띠 기생파리 등 곤충 16종, 식물 9종입니다. 사무소 측은 자체 운영한 미래세대 시민과학자 활동과 야생생물 보호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미기록 생물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기준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조류 140종과 관속 식물류 1,304종, 곤충 2,920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 시설의 허가 체계를 원전처럼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을 22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 주기시설 종류에 따라
물질 정련, 변환, 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핵 연료 주기 시설 역시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받게 되고 핵 연료 주기 시설 사업자가 원안위의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최종 안전 성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원전 공급 핵 연료와 수출용 핵 연료 제조를 위한 핵 연료 주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전 원자력 연료와 사용 후 핵 연료 실험 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당됩니다. 핵 연료 주기 시설은 핵 연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등 물질을 정련하거나 변환, 가공,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중국 북부 내륙 산시성 일대에 가을 눈이 내렸습니다. 10월에 눈이 온 건 1951년 이후 처음이라는데 올겨울 혹한을 예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아직 초록잎이 우거진 나무 사이로 눈꽃이 날립니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에서 올해 하반기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1951년 이후 가장 이른 강설입니다. 윈강석굴로 유명한 다퉁엔 지난 2일 이후 벌써 두 번째로 가을 눈이 내렸습니다. 허베이성과 스저장, 베이징 외곽 산지에도 눈발이 날렸습니다. 다만 베이징의 경우 기상 관측상 첫눈의 기준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北京、天津啊，气温是首次跌破0度，在10月中旬就这么冷，确实是非常少见。 신장, 네이몽구, 헤이룽장 등 최북단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초에 첫눈이 왔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의 원인이 됐던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뀌고 있다는 게 이유로 지목됩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따뜻해지면 엘니뇨, 반대로 차가워지면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시베리아의 한파와 폭설이 동아시아로 남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해양대 연구팀은 이른 추위에 난방이 빨라지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40% 안팎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올겨울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6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의 관상용 비단잉어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양국이 최근 비단잉어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는 홈페이지에 니가타와 히로시마, 후쿠오카현 등에 있는 6곳의 양식장을 포함한 검역 대상 목록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관상용인 비단잉어에 대해서도 일본 내 검역시설 허가 갱신을 중단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의 비단잉어 수출액은 약 547억 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19%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독립적인 오염수 샘플 채취 등을 조건으로 점진적으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인공지능, AI 중심의 기업 업무 시스템 도입을 돕는 자율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21일 영국 런던에서 MS AI 투어인 런던 행사를 열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인 자율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자율 에이전트는 단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해 이용자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율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이용자는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반복 작업이 줄어들어 더 중요한 분석과 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달 이용자들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맞춤형 자율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미리 보기 형태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자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다이내믹스 365에도 새로운 자율 에이전트 10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를 발사한 유럽 우주국이 208기가픽셀에 달하는 우주지도 일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우주판 구글어스를 만들어 우주암흑의 비밀을 풀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우리 은하입니다. 2013년 발사된 가이아가 태양을 등진 제2라그랑주 점에서 천체의 위치와 색을 포착해 만든 우주 지도입니다. 지난해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가이아 망원경이 위치한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완성할 208기가픽셀, 2080억 화소의 초고해상도 우주 지도가 어떨지 1% 분량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6배로 확대하니 지구에서 6억 7,800만 광년 떨어진 아벨 3381 은하단이 선명히 보이고 150배로 확대하면 4억 2천만 광년 떨어진 나선 은하 2개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스와 먼지가 뒤섞인 파란색 우주 구름까지 1% 작은 조각일 뿐인데도 은하 1,400만 개가 포착됐습니다. It's what we want to build is a bit like the Google Map, Google Earth for the universe. So you could that anybody in the future can look at the universe and see these billions of galaxies that we are going to map. 최종 목표는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천체의 빛이 다른 천체의 중력에 영향받아 왜곡되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암흑 에너지를 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e puzzle here is that we've known since about the late 1990s that the universe is not only expanding, but that expansion is getting faster. Is that behavior constant with time, or is it changing? Is it evolving with time? 유클리드는 우리 은하 너머 어두운 채로 남겨진 하늘의 3분의 1을 6년 동안 샅샅이 촬영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이 해외 제약사에 기술 수출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창업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인 5천억 규모인데 기존 주사 치료보다 간편한 먹는 방식이라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치매 치료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 오는 2050년에는 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 치료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데 현재 미국에서 공식 승인된 치매 치료제는 모두 두 가지로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삼는 주사제 형태입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해 치료제가 듣는 환자는 30%에 불과하고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이제는 부작용과 독성이 적고 주사가 아닌 먹는 약 방식의 치매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스트 창업기업이 개발한 치매 치료 후보 물질 CV01이 이탈리아 제약회사에 기술 수출됐기 때문입니다. CV01은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NRF2 단백질을 활성화해 뇌 염증을 조절하는 원리로 뇌처럼 약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장기에도 쉽게 침투해 효능을 냅니다. 기존 약물들은 12시간만 효능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반면에 48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효능이 나타나고 훨씬 월등한 효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총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37억 원인데 계약금과 함께 임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기술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 수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와 출연연이 신약 개발 전주기에 걸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이탈리아 제약사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CV01 개발과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 단위의 신약 개발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이에 필수적인 국제과제 수주, 투자 유치, 비임상 완료, IND 승인, 글로벌 기술 수출 등의 중요한 마일스톤들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진은 CV01이 치매 발병 전 예방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빠르면 5년 안에 상용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서 치매는 물론 파킨슨병이나 간질 등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인 영유아용 백신이 긴급 승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6개월부터 4세까지 영유아들에게 사용될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장이 요청할 경우 식약처가 미허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영유아 대상 접종을 위해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거리두기를 해온 전공의 단체 대표가 의협이 전공의들 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기획이사의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임 이사는 2025학년도 정원을 최소한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인원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일부 증원을 수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면택 의협회장이 사직 전공의 한 명을 앞세워 분란을 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전공의 단체를 세우려던 정황도 확인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한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생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 등 학생들은 어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는 부당한 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의 휴학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가사 휴학이나 군 휴학을 신청하였고 학칙에 어긋난 지점이 없는데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면서 감사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회수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수험생 18명이 이번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능을 봐야 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학생은 공식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대신 진술서나 증거자료 제출로 힘을 보태기로 해 비공식적으로는 50여 명이 소송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험 결과가 수능 다음 날인 다음 달 15일에 발표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여 전에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 유출로 인한 재시험 실시와 관련해 정부가 아니라 대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학 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재시험 여부 역시 대학이 판단하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사장 한 곳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험 관리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대가 내부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스스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발 방지 기준 마련은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입시 전형 운영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우주 망원경 유클리드가 우주 지도의 첫 장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우주지도의 1% 분량으로 베일에 쌓인 우주의 비밀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실체 또한 곧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클리드가 그려나갈 우리 우주의 모습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